지난 대통령 선거 이기긴 했지만은 많은 국민들한테는 킬러 문항이었을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 뭘 찍어야 될지가 진짜 킬러 문항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빙의 결과가 나왔겠죠. 저는 지금도 총선 앞두고 많은 국민들한테 킬러 문항이라고 봅니다. 투표용지 그 자체가. 창당을 이제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자꾸 신당은 설마 되겠냐 이런 페이크 설마 이런 것도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지 바뀔 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내년이면은 한국 나이로 65이 되시는데 그때 갑자기 바뀌시는 것도 좀 기대하진 별로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주 신락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는 저는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의 대통령께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한번 구축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신당에 관심이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를 운영하시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방향성이라는 것보다는 국정 운영을 하는 그 형식 그 자체거든요. 강한 군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권력을 자꾸 행사하려고 하시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보수 정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정치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가 뭐 하루가 지날 때마다 1%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한 거는 허언은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을 때 유일하게 시간 변수밖에 없다 얘기했거든요. 제가 대통령에 무슨 뭐 구체적인 조건을 거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당신께서 깊은 고민을 할 것도 없고 결국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명확한데 결심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구질구질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신락 같으면은 당을 차리고 운영하려면 시간이 일찍 더 홍보하고 이러면 좋은데 당장 차리면 되지 왜 12월 27일에 참았다가 차리냐 어차피 방송도 아니 뭐 금태섭 양양자 신당이 일찍 움직인다고 잘 되던가요? 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입장을 설명하고 정말 진중한 모습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 받으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그만 역할이라도 더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책무일 것이다. 개인 이준석이 잘 되는 게 뭐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신당 창당을 통해 가지고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얻어낸 경우가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2008년에 뭐 친박연대,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 정도일 텐데요. 놀랍게도 친박연대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거의 2월 닫아서 창당했어요. 뭐 시간 변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때 가서 국민들의 수요가 있고 그게 있으면은 국민들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선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대표님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극적으로 좀 화해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윤 대통령이 좀 마음을 먹으시면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염치가 있으면 저한테 그런 거를 할까요? 대통령이 변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운동 방식 바꾸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0.7%로 당선된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가 바뀌어야지만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꽁 해가지고 나중에 있다가 결국에는 여당을 다 엎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본인의 판단이시면은 저는 뭐 참 어이가 없고요. 주변에 어떤 간신배들의 참소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아직까지도 그걸 바로잡지 못하는 거는 애초에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100% 자업자득이란 얘기죠. 조금 뭐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신당 창당이나 지금 이제 움직이시려는 동기가 그 징계 과정에서 받으셨던 그 상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백기 투항을 좀 요구하는 거 아닌가? 요즘 이제 윤핵관들이 언론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아니면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닐 겁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상처를 갖고 있는 거기다 놓고 너 그러면 옛날에 애들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하면요. 그것만으로 2차 가해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주면요. 애초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사과하라는 얘기도 대통령한테 안 했어요. 국민한테 사과하라 그랬어요. 왜냐? 저보다 몇 배는 지금 힘들어하는 게 국민들일 테니까요. 그거 하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정치인이라 한다면은 정말 더 비극적인 거다. 뭐 창당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당이라는 게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이런 실무 절차는 그러면은 최소 진행도 같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전당대회 치르려면 최소 10억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의도의 통설이었죠. 조직도 꾸려야 되고 사무실도 여의도에 차려갈 사무실 운영비만 한 달에 1억 가까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설이었죠. 그 정설이 깨진 게
지난 2021년 제가 치렀던 전당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천하용인 팀이라고 해서 천하람 후보가 나갔을 때도 그땐 더 적은 비용으로 치렀어요. 천하용인이라는 4명의 후보들을 같이 하나의 캠프로 묶어가지고 선거 치르면서 실제 비용 것보다 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지선의 선거가 그 전까지의 보수 정당의 선거가 달랐던 겁니다. 선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저기 날파리같이 달라붙는 사람들 다 떼어내고 했기 때문에 경쾌하게 우리가 움직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다시 그거를 잊고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어이없는 공약과 어이없는 전술이 나오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끌어다가 강서구에서 유세하게 시킨다든지, 전국의 구의원, 시의원 불러 모아가지고 강서구에서 밥 먹고 인증샷 올리기, 최소 3번 방문하기, 최소 3번 방문하기 보고하라고 그랬더니만은 옷을 3벌 들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서 하루 가가지고 3번 옷 갈아입고 찍더라고요. 그거 낸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 수준의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아세우기 위해 가지고 제가 대선 때 치열한 투쟁을 했던 거고요. 그때 그걸 막아세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었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 믿음이 틀렸다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은 입증했어야 되는데, 강서 보궐선거에서 모든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잖아요. 그 전략으로 지금 와서 갑자기 이제 자기들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뜬금없이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인천과 서울과 김포의 시장을 다 배출해 놨더니만은 색간의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메가 서울 같은 거 터뜨려가지고 지금 더 한심해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책임감과 왕관의 무게를 버틸 수 없는 자들은 권력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퇴출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미 퇴출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생명연장의 꿈을 꾸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희화화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지켜보면서 와, 이 정도로 염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려면 정말 이제 그 핵심 인사들은 계실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그 규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당대회 때는 3명이었고요. 지금은 그거의 100배는 될 겁니다. 저는 비명계든 우리 당 의원이든 간에 신당에 관해서 얘기한 거는 스무고개 안 합니다. 절대. 예,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요. 슬슬 비명계 의원들은 벌써 나와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의미 있는 선거, 의미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내가 속한 정당이 많이 의석을 갖는 것, 그런 것에 의미를 둔 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즘은 그냥 이 광풍 속에서 노아의 방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기긴 했지만은 많은 국민들한테는 킬러 문항이었을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 뭘 찍어야 될지가 진짜 킬러 문항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빙의 결과가 나왔겠죠. 저는 지금도 총선 앞두고 많은 국민들한테 킬러 문항이라 봅니다. 투표용지 그 자체가. 이제 그 민주당 쪽도 보니까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이제 혁신계 모임도 출범을 하셨고,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쪽도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좀 그 대표님께서도 좀 더 준비하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저도 제가 어린 나이에 27살 때부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을 바뀌는 과정도 지켜봤고요. 나중에 이제 바른정당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해봤고요. 바른미래당을 만드는 과정도 지켜봤고요. 저는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작은 당을 만드는 과정도 봤어요. 가장 마지막에 의존에 대한 변수가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가는 지향점이랑 만들고 싶은 형식을 잘 구성해 놓으면은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은 안 올 사람도 오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올 사람도 안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휘둘려 가지고는 정치를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 한 12월 한 중순 때까지는 아마 그 지금 합류가 예상되는 많은 정파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네, 전 그거는 뭐 제가 크게 관심 가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그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고쳐 쓰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당대표를 했는데도 그걸 바꾸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뭐 네가 무슨 뭐 안에서 내부 조정을 잘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 있는데요. 그럼 직접 해보시던가. 제가 대표는 당선됐지만 당원들이 최고위원으로 그런 사람들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그 갈등은 당연한 거죠. 최고위 들어갔는데 막 조수진, 김재원 이런 사람들 앉아있고 다 하는 말마다 반동적으로 나오는 데서 개혁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조수진, 김재원 같은 사람에게 잘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존경할게요. 그분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할 때 양자택일이 있던 거예요. 제가 옳은 말을 할 것이냐, 그들의 반개혁적 방향을 추동할 것이냐, 그 안에 또 대선 후보라는 사람까지 껴가지고 이상한 판을 만들었으니, 저는 제가 바보도 아니고 하자는 대로 하고 이랬으면요, 저 그냥 룰루랄라 그냥 편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치 뭐하러 합니까? 제가 뭐 승진하려고 제가 정치합니까? 지금 이제 보셔야 돼요. 김기현 대표라는 분은 그 이상한 판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상한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맞서면은 저같이 되는 거고요. 예. 어떤 것이 좋은 결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그 이상한 룰과 그 이상한 방식에 따를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제 좀 주제를 바꿔봐가지고 네. 그 새로 도전을 하실 때는 대구 도전 의사를 몇 번 밝히셨는데 신당에서 가장 어려운 곳을 찾자면 대구겠죠. 왜냐하면 대구의 아성을 깬다는 건 쉽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당을 차린다면 가장 어려운 곳에 도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든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보면은 대구를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라는 문구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라는 문구를 되게 많이 봅니다. 고립된 거예요. TK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니까 메가서울 같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다른 데 다 그래요. 부산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TK에서는 메가서울 찬성률이 높은 조사들이 나와요.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보니까 그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치는 정확하게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민심을 전달해야 정치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TK는 지금 약간 그 고립이 지금 TK에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얘기를 해서 좀 지지를 구하거나 이래볼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대구 연설하면서 탄핵은 정당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찬성했지만은 저를 정치인으로 발탁해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고마움은 제가 성공해가지고 갚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잘해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제 위치에서는 없고 하지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회고해 보실 때 내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준석이를 정치인 만든 것이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분한테 고마움을 갚는 거라 생각해요. 예.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라는 데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대구에 출마하시면 노원병은 못 가실 건데 어떤 그 아쉬움이나 미안함 같은 건 좀 없으신가요? 제 고향이고 제가 지금 집 사가지고 살고 있는 곳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가장 어려운 곳을 찾아서 도전하는 것을 항상 낙으로 살아오던 정치인이에요. 남들은 도전 안 해도 나는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낙이고 제 자존심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다 뽑아버린 거예요. 1년 반 전에 지방선거를 압승했던 당치고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네. 그게 제 탓은 아니거든요. 제 탓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죠. 다른 사람의 진지한 도전이라는 것들을 다 망가뜨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도전한다고 하면 그게 쉬운 도전이라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노원병에 사는 도전보다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닐 겁니다. 원내에서는 훨씬 더 시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정치인들은 원내 진입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님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겠지만 배지를 다는 방법이 만약에 비례 내지는 무소속 출마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그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창당 실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겪으면 제가 그다음에 다른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야말로 눈에 뭐만 보인다는 거죠. 본인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분들의 삶의 시각대로라고 하면 노원병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됐겠죠. 저는 적어도 먹고 사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꿈을 꾸는 만큼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당에 오선 의원분들 계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그분들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김종인 박사님께서도 그 어젠다를 좀 제시할 수 있고 적절한 해법, 설득력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은 그 국민들은 그걸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인 이준석이 좀 생각하시는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아젠다 몇 가지 꼽아주셔야 뭐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저는 이게 보수와 진보를 넘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전부 다 위정척사 운동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종북 씌우기, 혐오 씌우기 이런 거 싸가지론 이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 전국을 이끌 수 있다 착각하는 게 지금의 기성세대와 기성 정치인들이에요. 젊은 세대가 당면한 문제가 그렇게 지금 아니해 보이냐. 출산율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만요. 지금 출산율 얘기하기 전에 성비 문제 같은 것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결혼할 때 초혼 연령이 2.9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0년생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03년생 여성과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000년생 남성이 33만 명, 2003년생 여성이 22만 명 있습니다. 150대 100의 성비예요. 5년만 있으면 결혼 시장에 뛰어들 거거든요.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150대 100의 성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치인도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앞으로 한 10년 이상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60대 중후반 이상의 정치인들은 이걸 덮어두고 하려고 하죠. 저는 근데 제가 정치하는 사이에 이 일은 터질 겁니다. 근데 이런 논이 다 빠져 있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반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만 안 터지면 돼요. 이게 가족 오락관이 된 거예요. 그 호박폭탄 돌리는 것처럼. 그리고 AI와 로봇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육체 노동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고 지적인 고민은 AI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쓸모가 없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교육이 더 부족한 사람부터 그 위기가 시작될 거예요. 개인의 생산성이 로봇이나 AI보다 못해지는 시점부터 그 사람은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고용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그걸 늦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까지 교육의 기대치를 높여야 될 수도 있어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2016년도가 아마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를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서울 같은 데 보면요, 제가 있는 노원구만 해도 일부 학교는 10% 이상이 수학, 영어, 국어, 기초학력 미달자로 나와요.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갈수록 교육 과목의 축소가 일어나가지고 뭐 시험 범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확 줄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국가 책임 교육제를 할 겁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에 헤벨레고 앉아 있어도 졸업을 시켜주는 상태가 됐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단계에서도요, 정해진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게 해야 될 정도로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